네, 저희 썸네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뭐 역사의 큰 흐름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의 큰 흐름에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조선왕조실록에 꽤 많이 이름이 거론된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양녕대군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양녕대군은 많은 여인들과 연문을 뿌리고 방탕한 생활을 해서 결국 세자자리에서 쫓겨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의 아들과 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파라코 같은 삶을 살았던 그분이신지라 자식 교육에 힘을 많이 쏟지 못했었고 그래서 많은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네, 양녕대군 편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양녕대군이 그 아들의 애첩을 빼앗아서 취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 애첩을 빼앗긴 양녕대군의 셋째 아들 이름이 이해인데요. 자, 오늘은 그 이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원인이 사랑했던 여자를 아버지에게 빼앗겨서 심화병이 생겼기 때문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굉장히 피폐한 정신과 마음으로 미치광이가 되었는데 그렇게 만든 원인이 아버지다 라는 것이죠. 이해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양녕대군은 파라코 같은 삶을 살았으니 자식이 많았겠죠. 자식이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10남 15녀의 자녀를 두었대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 김씨에게서 3남 4녀를 두었고요. 이 세종은 형님인 양녕대군을 밀어내고 임금의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양녕대군과 조카들에게 마음을 많이 쓰고 잘 돌봐줬다고 합니다. 이해 역시 세종의 보살핌을 받고 안산군 김계의 딸 안산 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세종 17년인 1435년 4월 16일에 가정대부 서산군에 제수됩니다. 이 서산군 이해는 사실 아버지가 워낙 이 허랑방탕한 모습을 보여서인지 사실 아버지와 좀 비슷한 면을 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세종 20년 1438년 5월 19일 실록 기록에 보면 단오날 석척일을 해서 무리를 일으켰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석척이라는 것은 아시죠? 이 사람들이 넓은 길거리에 모여서 서로 돌 던지기를 하는 그 돌팔매 놀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 막 돌 던지고 막대기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쳐서 의금부에서 이 석척일을 금지시켰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석척이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양녕대군과 그의 아들들인 이계, 이치, 이겸, 이해가 길거리로 나가서 이 석척이 그러니까 돌팔매질 놀이를 진두지휘했다는 겁니다. 돌 잘 던지기로 소문난 20여 명의 장정들을 모아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싸우게 했는데 이때 친히 말을 달려서 이들의 싸움을 독려하고 지휘를 했다는 거죠. 특히 이 이해와 이겸은 각각 편에 대장 노릇을 해서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신나게 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며칠씩이나 그렇게 놀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다친 사람도 많이 나오고 또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생겨났대요. 거기다 또 더 큰 문제는 이 석척이를 구경하겠다며 종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족들이 다니는 학교가 종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빼먹고 수업 빼먹고 다 단체로 거리에 나와서 이 석척이를 구경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알게 된 사원부에서 세종에게 이들을 탄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종은 이해랑 이겸을 불러서 야, 왜 그런 짓을 하고 난리야 하고 다독이면서 뭔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원부에서 계속 탄핵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는 진천으로 보내고 이치는 원형으로, 이겸은 문화로 추방을 보내는데 양녕대군은 추방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들이 어울려서 사람이 죽을 만큼 위험한 놀이를 했는데 아버지는 한양에 남고
그 아들들이 추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의 입장에서는 형님을 또 추방 보내기에는 좀 뭔가 걸린다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뭐 아버지랑 아들이 이 위험한 놀이이긴 하지만 함께 석척일을 하면서 어울리는 걸 보면 이때만 해도 부자 사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나 봐요. 하지만 아버지가 국법을 우습게 알고 망나니 짓을 즐기니까 아들들도 그걸 보고 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이후에도 이 서산군 이해의 망나니 짓에 대한 기록은 계속됩니다. 자, 세종 21년인 1439년 정월, 종묘제를 7일 앞두고 재간으로 뽑혔던 일성군 정효전이 서계를 하고 옵니다. 이 서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라에 큰 제를 올리기 7일 전에 재간으로 뽑힌 관원들이 이제 의정부에 모여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7일 남았으니까 몸을 정갈하게 해야 되니까 술과 고기도 금하고 가무랑 조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가서 조상을 올리는 그 조상과 문병도 하지 말고 또 형벌과 형사를 처리하지도 말고 몸을 깨끗이 해서 우리 제사 잘 지내보자 라는 약속인 거고요. 이 약속을 어길 때는 처벌을 받겠다라는 서약이 바로 이 서계입니다. 그런데 일성군 정효전 역시 아주 놀기를 좋아하는 인물이어서 서계를 하고 돌아오자마자 이 권홍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뭐 허해, 조승, 뭐 조성산 이런 인물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놉니다. 이때 기생 소지홍과 김규월도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아주 미모가 빼어난 기생이었던 이 소지홍은 정효전의 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효전의 애인일 뿐 아니라 서산군 이해와도 사통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자, 일성군 정효전은 어떤 인물이냐면 도총제를 지낸 정진의 아들로 태종의 딸인 숙정옹주와 혼인을 한 부마입니다. 그러니까 서산군의 고모인 것이죠. 고모부인 것이죠. 고모 아니고 고모부요. 고모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지용은 이 인척관계에 있는 두 남자 사이에서 아슬아슬 이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즐거운 술자리를 가지고 술자리를 파한 후에 정효전이 이 소지용을 데리고 팔짱을 끼고 비틀비틀하며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해가 또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딱 본 거예요. 아니, 저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그 소지용이 아니야. 그런데 웬 남자가 데려가는 거야? 하며 막 달려가서 내 여자 내놔! 하며 소지용을 확 낚아챕니다. 그러고 보니 고모부였던 거죠. 아니, 고모부, 내 여자랑 뭐 하는 거예요? 정효전이 뭐야, 소지용은 내 여자란 말이야! 하면서 이 두 사람이 길바닥에서 소지용을 사이에 두고 막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일원인 이 두 사람이 길에서 기생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웠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함께 술을 마셨던 이 조승과 조성산이 정효전에게 또 아첨을 하느라고 이 기생 김규월과 소지용에게 형장을 때린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사헌부가 즉각 이 세종에게 이를 알렸고 정효전이 하옥됩니다. 서계를 어겼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길바닥에서 두 사람이 기생 한 사람 때문에 싸운 건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봤다가 이 이해와 정효전이 얽힌 이야기가 또 세종에게 전해졌던 거죠. 사헌부에서 근자의 일성군 정효전과 이해가 창기와 서로 간통하여 낮을 밤으로 삼아 방자한 행동을 기탄 없이 하였고 큰 길에서 싸우고 서로 빼앗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여염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리라도 차마 하지 못할 짓이거늘 종친이요 부마라는 자들이 어찌 이런 추행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 이해는 노비들 틈에 끼어서 여자 뺏겠다고 머리에 썼던 망간까지 빼앗겼다고 합니다. 아, 이건 정말 통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오니 이해와 정효전을 외방으로 기양 보내시어 스스로 깨닫게 하시어
풍석과 도리를 바르게 하소서 하며 아주 강한 어조로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세종은 종부시에 명을 내려서 이해에 이 고신을 뺏는 선에서 이걸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사헌부에서 아니되옵니다. 외방으로 내치소서 하며 또 계속 반발을 해서 결국 임진현으로 귀양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잠깐 나가 있어 라는 제스처였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돌아오고 1년 뒤에 다시 서산군에 봉작되었다가 계속 그대로 뒀다가는 너무 반발이 심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1444년 7월 1일 종입품 중의대부 서산윤으로 변경됩니다. 자, 이렇게 좀 잠잠히 있으면 좋았겠건만 그 다음 해인 1445년 10월 6일 이해가 또 사고를 칩니다. 이 종사품 벼슬인 호군 자리에 있다가 사망을 한 홍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첩이 매우 아름다웠었나 봐요. 홍치가 죽었으니 이제 그 첩은 내 차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지 이해가 그 첩을 차지하러 길을 나선 겁니다. 이때는 홍치의 장사도 지내기 전이었는데 말이죠. 이해가 홍치의 집으로 가서 그 첩을 찾으려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홍치의 첩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첩의 언니 집에까지 가서 수색을 했는데도 첩을 찾지 못하자 이 주변 사람들에게 막 화풀이를 합니다. 그 첩이 어디 있느냐, 홍치의 첩 내놔라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막 때리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때 그 첩의 언니가 매를 맞아서 혼절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해의 이 망나니 짓은 곧 또 종부시에 알려졌고 종부시에서 세종에게 이 사건을 아뢰면서 이해는 음탕하고 절도가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법으로 논하소서 하며 또 탄핵을 합니다. 세종은 다시 이해의 직을 삭탈했지만 귀양을 보내야 된다라는 이 대신들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자, 이 일로 이해는 종오품에 해당되는 자귀인 황계령으로 강등되게 되죠. 자, 그런데 세종이 더 이상 조카를 감싸주려 해도 도저히 감싸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세종 29년인 1447년 10월 3일 이해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주정을 부리다가 그만 사람을 때려 죽인 겁니다. 종부시에서 이 사건을 세종에게 아뢰며 그 죄를 청하게 되는데요. 살인까지 저지른 조카를 벌하지 않을 수 없었던 세종, 이해의 칙첩을 거두고 고성현에 안치하도록 명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로 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도의 감사에게 일러서 밭과 집을 주게 하되 활을 들고 나가서 사냥을 하는 것 안 돼. 그리고 바깥 사람도 만나게 해선 안 돼. 라며 금할 것들을 알려주죠. 그리고 세종 32년 1450년인 2월 11일 실록에 종부시에서 이해가 술을 마시면 광인이 된다는 생각을 했던지 이해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는 임금의 명을 거역한 죄를 물을 것이며 술을 마신 것을 보고 아뢰지 않는 자는 임금에게 아뢰야 할 것을 아뢰지 않는 죄를 물을 것이다 라며 전교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다음 문구가 이해는 양녕대군 이재의 아들인데 사랑하는 첩을 아비에게 빼앗기고 심화병을 얻어 술김에 자주 사람을 죽인 까닭에 이 명령을 내린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망나니이기는 해도 지금까지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었는데 3년 전에 양녕대군이 이 아들 이해의 애첩을 빼앗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심화병이 생겨서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고 급기야 사람을 죽이게 되었으니 절대 이해에게 술을 먹이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고성현에 안치된 이후에도 술을 마시고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의 광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후의 기록은 이제 문종 즉위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성현에 안치된 이해, 그의 광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어느 날 몰래 도망을 가서 금강산까지 달아난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양녕대군이 사람을 시켜서 잡아오죠. 그런데 또 도망을 쳐서 경기도 마전현 이 공사에 유숙을 하면서 공사에 머물면서 밤이 되자 난 속세에 아무 미련이 없어 중이 될 테야 하며 자기 머리카락을 마구마구 깎고 이것을 말리는 노비를 또 죽이게 됩니다. 이 광증을 도저히 다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 문종이 이해와 그의 가족을 강화도에 안치시키고 이해의 출입을 금지시키게 되죠. 사실 양녕대군도 유배지에서 도망친 적이 있잖아요. 이거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일까요? 정말 아버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해가 강화도에 안치되고 1년 후에 사건이 또 터집니다. 1451년 2월 15일 실록에 광증이 심해진 이해가 여종을 쇠못으로 찌르고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섬이다 보니 이해는 강화도를 벗어나지는 못해서 다시 붙잡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더 흥분을 해서 아들을 쇠못으로 찔러버립니다. 문종은 이 광증을 어떻게라도 치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며 이 의정부 대신들과 논의를 해서 의원을 보내는 한편 이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집과 담을 더 튼튼히 하고 식사 장만을 하려면 불을 사용해야 되니까 집 안에서는 일체 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밥을 바깥에서 만들어서 드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도 격리시키도록 명을 내리죠. 그런데 이때 의정부 대신들이 그 아내를 멀리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아내까지 멀리 떠나면 화를 내서 그 병이 더 깊어질 것이니 가까이 있게 하시고 때때로 가보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은 듣지 않을까요? 그 양녕대군을 보내셔서 타일러 보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 시작할 때 딱 한 줄, 안산군 김계의 딸 안산 김씨와 결혼을 했다 라는 이 문장으로 정리를 했던 이해의 아내 김씨 부인,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실록에는 주로 이해의 입장에서 이해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해가 죽고 난 이후 이 김씨 부인의 졸기만 등장을 할 뿐이어서 그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실 감정이입이 돼서 이 김씨 부인이 좀 많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양녕대군은 이 문종의 명을 받고 강화도로 가서 아들 이해를 만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들의 여자를 빼앗은 것에 대한 사과의 말이라도 건넸을까요? 아님 그런 일로 그러냐? 정신이 강건하지 못하다니 하며 꾸짖었을까요? 자, 이렇게 양녕대군이 다녀온 이후 뭔가 이해의 병증이 좀 나아진 것일까요? 그해 4월 7일 문종이 이해의 고신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사고를 치지 않았으니 고신을 돌려준 것일 것이고 이것으로 명예회복이 된 것이니까 이해는 조금이나마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고신을 돌려받은 그 다음 날 비극이 생깁니다. 새벽녘 이해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뒷간에 들어가는데요. 호디부를 찢어서 끈을 만듭니다. 그리고 집 석가래에 그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는 숨이 끊기지 않고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이 이해를 살려보고자 이해의 장인 김계가 의원을 데리고 약을 가지고 이해에게 갔지만 이해는 이틀 동안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해는 사후에 다시 서산군으로 복권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이해의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사망 당시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바로 위의 형인 함양군이 1416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계산을 해본 결과 사망 당시 이해의 나이는 아마 30쯤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네요. 네,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스스로 제어할 수도 없고 평생 갇혀 살아야 하니 이 삶을 더 이상 이어나갈 자신이 없었던 것일까요? 이해의 아버지 양녕대군은 이해보다 11년을 더 살다가 갑니다. 이해가 양녕대군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 쉬다가 이번에는 양녕대군의 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